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면책불허가 사유 5번째 시간으로서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법 제658조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설명의무 위반, 면책불허가 사유도 해당되지만 설명의무 위반죄로 형사처벌까지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조항이죠. 징역 1년 이하 혹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이 시점에서 이 설명의무 위반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관제인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 2월 1일부터는 서울 같은 경우는, 지방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서울은 기존의 29종 서류를 폐지하고 14가지 채무자 위주의 14가지 서류만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 자녀, 배우자의 그 추가 서류를 요청할 때는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관제인도. 그때 만약에 관계가 없는데도 관제인 요구하면은, 잘못하면은 이제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을 설명을 한다는 어떤 강요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너무 조사의 범위를 투망식으로 하지 않느냐. 그랬을 때 반드시 그 추가 서류 외에 나머지 추가 서류를 요구할 때는 설명 의무의 그 근거를 제시해야 됩니다. 관제인 입장에서도. 그래서 이거는 양날이 칼이 됐습니다. 관제인 입장에서 무조건 설명을 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근거를 가지고 거기에 합당한 설명을 안 했을 때 설명의무 위반죄로 형사처벌도 되고 면책불허가로 삼아서 면책불허가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이제는 관제인 입장에서도, 아니면 채무자 입장에서도, 방어를 하는 채무자 입장에서도 아주 중요한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시간이 좀 걸릴 텐데요. 차분하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관제인 입장에서 리마인드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공부해 보시죠. 제도적 취지, 개인 파상 면책 사건 심리에 필요한 대부분의 자료가 채무자 측에 편제되어 있고, 왜 우리 민사소송법 공부할 때 증거 편제설이 있었죠. 모색적 입증을 추구하는 데서 증거 편제설이 있었습니다. 채무자 측에 편제되어 있고, 채권자나 기타 이해관계인이 채무자의 내부 사정을 알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채무자의 협조 없이는 절차 진행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설명의무 위반을 파산범죄로 하고, 징역 1년 이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파산범죄로 하고, 더 나아가 면책불허가 사유로까지 정한 것은 이러한 개인 파산 절차의 특성을 감안하여 절차 진행을 원활하게 하려고 하는 고려가 깔려 있는 겁니다. 불허가는 물론이고 형사범죄까지 처벌된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최대한 성심성의껏 설명을 하라, 이런 얘기죠. 다만 여기서 이제 나옵니다. 다만 설명 의무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인정하면 채무자 및 그 가족들이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 프라이버시권 등과의 충돌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그래서 이제 이번에 투망식 조사를 지향하시오라고 해서 14가지만 내는 걸로 과감하게 축소를 하고, 그 가족들, 관련이 없는 내 자식들까지 무슨 죄냐, 내 자식들의 뭐 개인 회사 정보라든가 소득 정보 이런 게 무자비하게 법원에 제공되면 채권자들이 또 그걸 갖고 또 뭐 까발릴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런 것도 이해는 됩니다. 그래서 이번 2020년에 어떤 그 새로운 제도의 개선은 요거를 잘 보시면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래에서 보는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인지 여부에 관한 세부 요건을 구체화시켜 그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법원에서 벌써 이렇게, 이게 2013년에 판사님이 발표한 자료예요. 13년인가 14년도에. 13년일 겁니다. 지금 고등법원에 가 계시는 오 판사님이 발표하신 자료인데, 지금 이번에 이제 제도화가 된 거죠. 그 당시 아마 이 부장님도 지금 수석 부장님이실 거예요. 아마 지금 대략.
시점이. 서경환 부장님이 아마 수석부장님이시죠 지금. 그 당시 아마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그냥 부장판사 개인 파산 담당하셨죠. 저희한테 또 강의도 하시고. 자, 그래서 파산에 관한 필요한 설명인지 여부에 관한 세부 요건을 구체화시켜. 그래서 앞으로는 관제인도 이게 자녀들 거를 요구했을 때 이게 왜 파산에 관해서 이 사람 채무자의 파산에 관해서 그 자료를 요구하는지를 찝어서 설명하기 전에는 그냥 하나도 요청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배우자 거는 입증하기 쉽죠. 그쵸? 배우자 거는 그나마 필요성을. 근데 이제 자녀들 거는 무자비로 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존 중인 부모. 사망한 부모에 대해서 상속권이 발생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뭐 30년 전 돌아가신 부모도. 그런 면에서는 사망은 사망해서 그 상속재산 처분 여부는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죽은 사람은. 근데 살아있는 분들은 왜 내가 살아계신 부모님의 땅덩어리에 대해서 요청할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막연한 의심만으로는 관제인도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산관제인이 설명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파산범죄로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음에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이라는 법문원의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죠.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형법총론에서 배우는 형사법의 해석에 있어서 명확성의 원칙 반하죠. 형사법정, 형사처벌법규는 명확해야 됩니다. 명확하지 않고 너무 포괄적이라든지 추상적이라든지 뜬구름 잡는 식으로 구성하는 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법론적으로 향후에 이런 걸 이제 좀 국회에서 파산법의 어떤 손질을 좀 해야 될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규율하는 조항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규율하냐 이런 거는 이제 좀 더 논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설명 요구 주체는 누구냐? 파산관제인, 감사위원, 채권자 집회입니다. 통상 개인 파산은 간이 파산이기 때문에 파산관제인이 요구하죠. 법원이 보정명령을 통해 설명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법 제564조 제1항 제5호 이 법에서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 위반이 적용됨에 주의해야 됩니다. 판사, 법원이 파산부 판사가 요구하는 경우는 564조 제1항 제5호가 적용돼. 역설적이게도 이 법에서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 위반, 판사가 요구했는데 불응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564조 제1항 제5는 형사적으로는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658조 설명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관제인이 요구하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개인 파산 관제의 그 의미를 아실 거예요. 파산은 결국 관제인이 주도하는 겁니다. 판사는 판단을 하는 겁니다. 법정에서. 레프리예요. 관제인이 실질적으로 사법경찰관 혹은 검사처럼 밀착해서 채무자에 대해서 하나하나 재산 처분 경이라든가 파산 경이라든가 부인권 행사라든가 지급불능 시기라든가 이런 거를 명확하게 재반 그 자료에 근거를 해서 조사를 하고 이거에 설명을 해라. 설명 안 해? 형사처벌까지 시켰어. 판사보다 오히려 더 그런 조항을 둔 이유가 뭘까요? 판사는 형사처벌이 안 됩니다. 판사님 말을 안 들었을 땐. 근데 관제인 말을 안 들었을 때는 설명 의무를 제대로 안 했을 때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그게 뭐 누가 우위가 아니라 결국은 관제인 밀착형으로 애초에 관제인이 조사를 하는 거를 예정을 하고서 이 조항을 맞춘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설명의 대상은 뭡니까?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입니다. 좀 뜬구름 잡는 얘기 같지만 지금 현재 조항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모든 게 다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이라고 그냥 해서 야 아들 거 내, 자녀 거 내, 딸 거 내, 부모 시골에 계신 부친 거 내, 지금 혼자
고향에 계신 어머니 자료 내시오. 그렇게라도 할 수가 있을까요, 과연?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일까요, 그게? 한번 보겠습니다. 파산 관제 업무에 필요한 일체의 사항에 미친다. 파산에 이른 사정, 파산 재단, 파산 채권, 재단 채권, 부인권, 한채권, 별채권, 상계권.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거에 대해서 할 수 있지만 다만 인적 범위에 관해서는 좀 아까 무조건 부모, 자녀 이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죠. 예금 계좌에 보니까 부모한테 돈이 가요. 돈이. 통상적인 생활비라든가 주는 용돈보다 훨씬 큽니다. 그 돈이. 만약에 단기간에 1년에 5천만 원이 갔어요. 당신 이거 왜 부모님한테 붙였습니까? 하니까 부모님 제 옛날에 사업을 할 때 도와준 거를 최근에 지급불능 상태에 이르렀을 때 다른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받아서 부모님 거라도 일부 갚았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진술이 나왔어요. 그러면 부인권에 해당되죠. 아, 그러면 시골에 계신 부모의 모든 지적전산 자료를 내고 예금 자료도 내고 부동산에 관한 자료도 내고 지적전산 자료도 내고 혹시 주식이 있을 수 있으니까 주식에 관한 자료도 내십시오. 그리 말하면 페이인포 정보 싹 내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럴 때는 응해야 됩니다. 응하지 않으면 부인권 행사를 할 수도 있고 면책 불허가 설명 의무 위반으로 면책 불허가 시킬 수도 있어요. 왜? 부인권에 관계된 거죠. 편파 행위가 있지 않습니까? 아, 부모가 옛날에 도와줬구나. 근데 그거를 다른 사람 돈을 차용을 해서 편파 행위를 한 거죠. 편파 변제를.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관련성이 입증됐다. 자녀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는 관련성이 있다라고 파산에 관한 필요한 설명으로 그 부모 자식 지금 현재 채무자 거 외에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사유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 개별적인 사정은 이제 앞으로도 구축을 해 나가야 됩니다. 항고심 결정에서 문제되었던 사례. 그래서 이 항고심 분석이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이 외에 항고심을 하나하나 읽고 있죠. 그걸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소유자가 채무자인 것으로 의심되는 가족명의 재산의 취득자금 출처. 자, 아들이 부동산을 갖고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채권자가. 근데 아들이 미성년자예요. 아니면 대학생이에요. 재산을 취득을 할 수가 없죠. 그럼 결국은 그거는 채무자 내지 채무자 것으로 채무자의 자금이 흘러 들어갈 것으로 의심이 되죠. 실제로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채무자의 자금이 아니라 할아버지 자금이었다. 할머니가 손자 명의로 돈을 투자를 해서 부동산을 사놓은 거예요. 아, 그러면 이제 넘어가야죠. 그때는 이제 채무자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뭐 자료를 내겠죠. 그 아들 측에서 뭐 이건 어떻게 하고 이건 뭘 해서 이렇게 샀다. 그럼 채무자와 무관하죠. 일단은 의심은 할 수가 있죠. 그런 경우에도.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 케이스는 채무자가 그 소유 부동산에서 장모 명의로 유흥업소를 운영하였는데 그 부동산이 2008년 4월 3일 배우자에게 공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된 후 2008년 4월 21일 그중 10분의 8 지분에 관하여 다시 장인에게 소유권 이전이 격려되었고 6월 17일 협의이혼하였던 바 파산관제는 이 부동산이 취득권의 관련 자료와 채무자가 운영하였다는 유흥업소의 상업장부 등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채무자가 불응한 사안에 대하여 당연히 설명 의무 위반으로 의뢰할 수 있겠죠. 왜? 아니 채무자가 유흥업소를 운영했는데 장모 명의, 장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을 하면 결국은 처갓집 그 재산은 이쪽에서 얻은 수익이라든가 이런 걸로 물론 나중에 까보니까 그게 아니다라고는 그때는 그렇게 입증하면 되는데 일단은 설명을 안 하는 거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라고 보고 너 그러면 그냥 불어가. 왜? 아까도 얘기했죠. 증거가 채무자 측
물론 협의원했으니까 협조를 안 해줍니다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사안이죠. 협의원에서 협조를 안 해줬다 그래서 못하는 건 아닙니다. 채무자가 현재 배우자가 분양받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이른 후에도 배우자가 경매 절차에서 임야를 경락받기도 한 사안에서 파산관계인이 배우자의 경제활동 내역, 아파트 분양대금 출처 및 임야를 경락받은 경위와 그 자금 출처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였음에도 채무자가 이에 불응한 경우 설명의무 위반으로 본 사례. 중앙법원. 이거 제가 한 사안하고 옛날에 제 건 아니겠지만 옛날에 있습니다. 저도 그 구파산에서 2009년인가 10년에 직접 그 집도 찾아갔습니다. 서초동에 있었는데 배우자는 그때 교사였나요? 근데 그 건물이 원래 채무자 거였어요. 근데 몇 년 후에 IMF 지나고 배우자가 딱 낙찰을 받았더라고요. 물론 뭐 선생님 월급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동생 명의로 법인을 운영하고 딸을 그 회사에 취업을 시켜서 채무자가 운영하는 것 같아요.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자금으로 이제 계속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은 해왔던 거죠. 배우자 명의로 그 낙찰을 받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이제 설명을 요구했는데 불응했어요. 그래서 불허가로 종결을 지었습니다. 대부분 비슷합니다. 그런 경우에. 채무자가 파산 신청이 임박해서 처분한 재산의 매각 대금 및 그 대금의 구체적인 사용처를 제대로 안 밝힌 경우. 제가 오늘 102기 다음 주 3월 9일날 선고하는 사건에서도 그런 케이스가 2건 정도가 있습니다. 딱 보니까 2008호 직전 한 1년 전, 2년 전에 부동산은 분명히 매각을 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산 신청서 어디에도 언급이 없습니다. 그냥 슬그머니 변호사도 선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슬그머니 넘어가는 거죠. 나중에 분명히 관제인이 문제가 됐을 때 밝히겠다라고 뭐 히든카드로 지금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반드시 그걸 이제 찾아내서 물어보겠지만 기본적으로 일단은 아직은 설명을 제가 요구를 안 했죠. 그 사람이 안 쓴다 그래서 아직은 불허가 사유는 아닙니다. 그거 안 쓴다 그래서. 근데 나중에 이제 구체적으로 파고 들어가서 당신 예전에 2016년 전에 이런 건물 매각을 했는데 그 대금 구체적인 사용처에 대해서 밝혀라 했는데 잘 모르겠다든지 아니면 밝히는 둥 마는 둥 한다든지 그럼 이제 불허가로 아웃시키는 거죠. 채무자가 파산 신청 직전에 아파트를 처분하였는데 채무자가 주장하는 매각 대금 자체로도 시세보다 저렴하여 파산관절이 매매계약서 및 매매대금이 지급을 소명할 수 있는 금융거래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채무자가 이에 불응한 경우 당연히 설명의무 위반이겠죠. 채무자가 파산 신청이 임박해서 가족 친지 등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채무가 실제로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소명자료 당연하죠. 이거는 지금 이런 경우는 아주 그냥 외통수입니다. 설사 가족이 채무를 이제 돈을 꿔준 자료가 있었다 그래도 편파행위로서 가족이면 거의 뭐 악의가 추정이 되기 때문에 관제인이 부인 소송만 내면 무조건 이깁니다. 거의. 근데 하물며 그 채권 자체도 없다. 돈을 사업 어려울 때 가져왔다는 자료도 없어요. 그러면 마치 변제했다고 짜고 치는 거죠. 은닉해놓은 거죠. 이거는. 이럴 때는 사기파산죄가 돼서 형사처벌까지 받습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설명의무 위반죄죠. 실체적 경합일까요? 상상적 경합일까요? 형사법을 참 오랜만에 놨더니까 여기서 동시에 상상적 경험이라고 봐야죠. 상상적 경합. 한 행위로 인해서 두 구성 요건에 두 군데에 이제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관념적 경합, 상상적 경합이라 그러죠. 실체적 경합은 아니죠. 실체적 경합인가요? 모르겠네. 하여튼 두 가지 다 해당됩니다. 파산 신청 직전에 채무자의 통장에 4,400만원 상당의 돈이 입금된 사실이 채권자의 이의에 의하여 발견되었고 채무자가 그에 대해 주변 친지로부터 자금을 차용해서 개인 채권자들이 채무 변제에 사용했다고 주장한 사연에서 파산관제인이
그럼 개인 채권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금융거래 자료 및 그 사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였으나 채무자가 이에 위반한 사례.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인권 거짓말을 잘못하면 아주 외통수가 돼버려요. 지급불능에 이른 후에 채무자가 사용하고 있는 통장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금원거래 내역이 발견되는 경우 구체적인 내용과 거래 경위 이런 거는 뭐 개돈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무슨 특정 채권자한테 사채업자한테만 변제하는 경우도 볼 수 있죠. 2007년 11월부터 2009년 3월까지 약 2년 안 되죠. 한 1년 6개월 동안 정성 카지노가 있는 땡땡은행 사북지점에서 3억 6,490만원이 출금되었고 1억 4,654만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어 파산관절이 채무자에게 자금 사용처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채무자가 불응한 사안에 대해 설명 의무 위반으로 본 사례. 이 정성 카지노가 옛날에는 개인 파산해서 뭐 관제인들 얘기했죠. 가끔 있었는데 요즘은 모르겠습니다. 저도 옛날에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정성 카지노에서 이제 뭐 이렇게 돈을 쓴 게 있어서 이 정도면은 아예 취하를 하거나 불응하고 그냥 도망가더라고요. 채무자는 사업체 로비 자금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사업체 폐업 후에도 계속적인 거래가 있는 점에 비추어 도박 등 사행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지가 거의 관련성이 있죠. 그렇죠?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인 의심이죠. 이럴 때 이제 설명 의무 위반으로 쉽게 면책 불허가로 의뢰할 수 있는 거죠. 파산 신청이 임박해서 차용한 돈이 사용처. 파산 신청이 임박해서 막 한꺼번에 돈을 대부업체로부터 땡기는 경우도 많죠. 채무자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을 누락하였던 바 채권자가 이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면서 편취한 돈이 사용 내역에 대해 밝힐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파산관제인이 같은 내용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였음에도 채무자가 이에 불응한 사례. 설명 의무 위반입니다. 과거에 파산 면책을 신청하였다가 기각된 경위. 이건 어떨까요? 2010년에 파산 면책이 한 차례 기각된 적이 있고 지난 사건에서는 개인 채권자가 있었음에도 새로 신청한 사건에서는 금융기관 채권자만 목록에 기재하여 파산 면책 기각 사유 및 개인 채권자들이 이 사건에서 누락된 경위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였음에도 채무자가 이에 불응한 경우를 설명 의무 위반으로 본 사례. 금융 채권자만 기록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결국 개인 채권자들이 이의를 많이 하잖아요. 그쵸? 이의가 두려우니까 와서 법정에 와서 이의하고 서면으로 낸 거에 대해서 하니까 이제 기재를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면책 불허가죠. 아니면 그 채권만 갚았을까요? 그 사이에? 그럼 또 편파 변제가 문제가 될 수 있죠.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을 하지 않는 경위 또는 상속 재산 분할 협의 과정에서 자신이 상속 지분을 포기한 경위. 배우자의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이 있었음에도 이혼 시에 그에 대하여 재산 분할을 하지 않았던 바 채무자가 배우자가 자신이 채무를 대의 변제해 준 적이 있어 재산 분할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파산관절이 배우자의 대의 변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 자료 등을 제출하였으나 채무자가 이에 불응한 경우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채무자가 이에 불응한 경우를 설명 의무 위반으로 본 사례입니다. 다만 그 다음에 설명을 요구할 필요성이 있어야 돼요. 설명 요구의 합리성. 무조건 필요가 되지 않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항고심에서는 이 사유로 면책 불허 결정할 때 파산관절이 설명을 요구한 내용 자체가 일반적으로 파산에 관해 필요한 설명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 외에도 그 사안에서 파산관절이 그와 같은 설명을 요구하는 것이 기록상 나타나는 여러 정황들에 비추어 꼭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심리도 함께 하고 있다고 합니다. 1심에서도 벌써 알아서 정확하게 해줘야 되죠.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이른 후 채무자의 자녀, 취득 당시 대학 재학 중 25세가 매매대금 1억 2천만원의 아파트를 취득한 사실이 발견되어 대학생이잖아요. 아파트를 발견되어 파산관인이 그 취득자금 출처에 대해 설명 및 금융거래 자출을 요구한 사안에서 자녀의 아파트 취득 당시 연령 및 소득 활동, 채무자가 장기간 부동산 중개업소에 종사하였던 점, 지급불능 이후에 채무자의 배우자가 여러 차례 부동산 거래를 한 정황 등을 들어 파산관절이 설명 요구가 합리적이라고 본 사례죠. 자, 이 시점에서 제가 기억나는 사례 하나 구두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대학생 딸이
빌라를 하나 취득하고 그 다음에 두 채를 취득을 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제가 서울 중구 쪽에 나중에 봤더니 엄청난 능력자였어요. 고액과외를 해서 우리나라 최고 학부에 다니면서 그 당시에 뭐 수능 대비 미국 SAT인가요? 그 SAT도 대비하고 이공계 쪽이었어요. 자연과학 쪽. 그 통장에 돈이 찍힙니다. 엄청나요, 그게. 그걸 모아서 부모가 지방에서 망해서 야반도주 해갖고 그 딸이 완전히 그냥 뭐 그 집안의 보물이죠. 나중에 보니까 뭐 빌라를 두 채를 구입을 하고, 그쵸? 집안을 아주 먹여 살렸어요. 동생들 학비 다 되고 뭐. 그래서 그거를 아주 사치 조사를 했는데 완벽하게 소문했습니다. 소명을 했어요. 그래서 대단하다 하고 이제 넘어간 사안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벌써 꽤 지났죠. 그 사례도 아마 나중에 이제 이렇게 제가 면책살이 할 때 어느 순간에는 드러날 수도 있지만, 하여튼 그런 경우에 이거 너무 어린 자녀가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항상 문제가 됩니다. 채무자가 딸명의 임차보증금 4천만원 임차주택에 거주한다고 파산신청 기재하였고 보증금을 딸이 지원해줬다고 주장한 데 대하여 파산관절이 임차보증 자금 출처를 소명할 수 있는 금융자료를 요청한 사안에서 주택 임차 당시 딸이 이미 파산 면책 중이었던 점에 비춰보면 결국 채무자가 이제 은닉했을 가능성이 높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4천만원이 왜냐하면 이때 서울이 1600만원인가 그랬을 거예요. 최우선 변제금이 1600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파산 처음에 할 때부터. 지금은 2배 조금 더 올랐죠. 2배. 그래서 이제 자료를 제출해서 이때는 재량 면책 확정이 됐답니다. 전 배우자에게 지급불능에 이른 상태에서 6개월간 합계 9,600만원을 송금했어요. 전 배우자 혼인관계 유지되는 시점에 매수한 부동산은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파산 신청 이후에 전 배우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한 사실이 드러나서, 이거 혹시 위장이용 같죠? 파산가의 송금 내역과 경위, 부동산 매매 대금 마련 경위, 이혼 시 재산 분할 내역 등의 설명을 요구하자 채무자의 재산 은닉 여부를 조사하기 이와 같은 설명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히 정당하다고 봐야 되겠죠. 이건 위장이혼일 가능성이 높아요. 통화 내역까지 막 조사하죠. 요즘은 채무자의 배우자가 그 법인의 발기인자 최대 주주이고 채무자의 아들이 이사예요. 사내이사. 채무자가 이 법인 소유 아파트 입주해서 대표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적이 있고 이 법인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한 적도 있는 사안에서 파산관제인이 당연히 이거는 뭔가 가족회사를 만들어 놓고 채무자가 원격 조종하면서 운영하는 것 같잖아요. 보통 봐도. 파산관이 채무자, 배우자 및 자녀의 이 법인의 관여 정도에 대하여 설명 및 자료 제출 요청하는 것은 정당하다. 근데 결국 1심에서 설명을 못하고 항고심에서라도 설명하면 재량면책 확정됩니다. 제가 그래서 항고심 지금 한 20-30개 해놨는데 그것도 대부분 다 이제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 그 다음에 전체에서 차지하는 그 설명 의무 안 했을 때 어떤 그 비중, 그 다음에 당심에서 항고심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설명한 경위에 비춰 100% 재량 면책을 하죠. 그 지금 결정문에서는. 자, 또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 사례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만 잘 읽어도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하급심 판례잖아요. 대법원 판례가 아니라. 대법원 판례는 뭐 법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잘 도움이 안 되죠, 별로. 파산에서는. 하급심 판례가 오히려 좋죠. 항고심 판례가 또 좋고요. 채무자가 오랜 기간 일식집을 운영해 오다가 파산 원인 발생 직후 전 배우자로 운영 주체가 변경됐어요. 일식집은 변경되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많이 경험이 있습니다. 변경 당시에는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중이었다가 그 후에 이혼했습니다. 현재도 전 배우자가 일식집을 운영하고 있고 채무자가 현재도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곳곳에 나타나는 사안에서 파산관제인이 기존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 내역, 과거에 보유했던 부동산 처분 내역 및 관련 금융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설명 요구라고 본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처분 내역을 알려면은 세목별 과세증명서, 지적전산 자료 띄워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금융거래 자료는 뭡니까?
이건 또 선별해서 낼 수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페이인포, 페이인포, 지불 정보, 그죠? 금융거래 활동, 비활동, 활성, 비활성 계좌 이런 거 막 조사할 수가 있는 거죠. 조사 방법은 많아요. 그 다음에 임대차 내역은 누누이 강조하면 확정일자 신청서로 사실조회를 쭉 할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거 요구하면 아차 이제 끝났구나 도망가는 겁니다. 설명 안 해요. 그냥 취하를 하든지 아니면 내빼버립니다. 면책 안 받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다. 제도의 파산이라 그랬죠. 여기서 다시 한번 불락 붙이기 불어가 락 채무가 누락된 경우 이제 채권자 파산해서 파산 채무자가 면책 신청을 일정 기간 내에 안 한 경우 취하한 경우 기각된 경우 그래서 다른 건 다 몰라도 되니까 불어가 불취기 이 세 가지만 알아두십시오. 그 세 가지가 가장 많죠. 그런 경우에 나중에 불허가 받고 아니면 면책 기각 받고 다시 파산 면책만을 받기 위해서 파산 선고 및 면책을 할 수가 없다. 이걸 뭐라 그랬죠? 제도의 파산 금지라 그랬죠. 여기서 계속 연결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행위. 설명을 하지 않거나 허위 설명을 해야 합니다. 설명을 하지 않은 이제 부작이죠. 묵비, 침묵입니다. 자료 안 내요. 그 다음에 이제 허위로 조작을 하는 겁니다. 그럴듯하게. 근데 그게 모순되죠. 설명에는 자료 제출도 포함된, 그러니까 자료를 제출을 하는 것도 설명이죠. 1심에서 설명 의무 위반 후 항고심에서 설명하더라도 설명 의무를 위반한 사실 자체는 변함이 없다. 그래서 한 번 위반은 영원한 위반이다. 다만 재량면책에서 이제 고려를 해줘. 항고심에서 하면 재량면책 사유는 되니까 재량면책을 해줄 수밖에 없죠. 여기서 파산격언을 한번 제가 우스운 얘기지만 파산격언을 한번 두 가지를 들려드릴게요. 이거는 관제인이 한 얘기가 아닙니다. 판사님들이 한 얘기입니다. 한 번 은닉은 영원한 은닉이다. 뭐 예를 들어서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대다. 여기서 차용과 같은데 한 번 은닉은 영원한 은닉이다.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죠. 한 번 설명 의무 위반은 영원한 설명 의무 위반이다. 변함이 없던 얘기예요. 다만 재량면책에서 고려될 뿐이죠. 그 두 가지 파산격언.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설명에 의가하지 않을 수도 있음. 정당한 사유. 정당한 사유가 뭐냐? 이건 이제 좀 채무자의 지적 능력, 연령, 사안이 복잡성, 건강 상태 등에 비춰 그 사항에 대한 설명을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막 이제 심신도 미약하고 그 다음에 뭐 우울증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피폐해진 삶. 파산관제니 파산 신청 전에 채무자가 처분한 총 합계 26억 상당의 부동산 매각대금 사용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였고 채무자가 그 매각대금 중 1억 4,900만원에 대한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했다. 26억 중 사안에서 이 매매대금이 5개월에 걸쳐서 일부는 채무자의 계좌로 송금되고 일부는 채무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되었던 점, 채무자가 운영하던 사업체의 수입도 함께 채무자의 계좌에서 입출금되어 부동산 매각대금과 사업체의 수입을 섞여있던 얘기죠. 구별하기가 어려웠던 점. 위 1억 4,900만원 중 상당 금액은 생활비 공과금 지급, 신용카드 사용대금 지급, 대출금 이자 지급 등의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니까 결국 빼돌린 흔적이 없다는 얘기죠. 관제인은 아마 1억 4,900까지 쫙 맞췄어야 되는데 이게 비니까 이거 혹시 은닉 아니냐. 통상적으로 이제 생활비나 이런 것도 사용되죠. 사항, 채무자가 69세의 고령으로서 당뇨병, 우울증 등을 앓고 있으면서 파산관제인 설명 요구에 제대로 몸도 안 좋죠. 응하기 어렸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들어 항고심에서 설명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인용했겠죠. 면책으로 인용했죠. 1심을 취소하고 채무자가 보유 또는 지배하고 있는 정보를 넘어서는 경우에 이게 영역설이죠. 영역설. 어느 영역에 있냐. 내 영역에 있는 거는 너 영역에 있는 건 너가 최대한 내야 되는데
나의 영역이 없는 것을 요구하는 경우는 안 됩니다. 넘어서는 경우에 설명에 응하지 않으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이건 이제 증거법에서 영역설이라고 있을 거예요. 영역설. 증거편제. 민사소송법에서 이제 증거편을 이렇게 공부해 보면 그런 게 나오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년 7월 1일자 항고심이죠. 라가 항고심이라 그랬죠. 마는 재항고심이고 1심은 하면, 하단 사건이 여기서 취급 안 합니다. 채무자 소유 상가주택 4채에 대해 경매 절차가 진행되던 중에 채무자가 지인으로부터 항고보증금 5천만 원을 빌려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해 항고를 제기한 후 재항고 절차 진행 중에 이 주택 4채를 항고보증금 빌려준 지인에게 소유권 이전해 주었고, 그 직후 지인이 이 주택을 매각하여 매매차익 1억 4천만 원 상당을 취득한 사안에서 파산관계인이 채무자와 지인 사이에 이 주택 매매가 진정한 것인지 확인에 대해 각 주택의 매매 대금이 누구에게 지급되었는지, 매매차익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에 대해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채무자가 충분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사안이었고, 채무자가 보유 또는 지배하고 있는 정보의 범위를 넘어 설명을 요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설명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음. 이건 좀 논란이 있지만 일단 법원에서는 이렇게 봤어요. 관제인 입장에서 조금 아쉬운 결정인데, 결국은 이제 친구하고 좀 짜고서 항고보증금 5천만원, 5천만원을 사실은 이론적으로 보십시오. 5천만원을 받았지만 대물변제 쪽으로 전부 넘겨줬으면 뭔가 정산 의무도 있고 그렇지 않나요? 좀 문제가 있죠. 하여튼 그 정보는 친구가 다 갖고 있어서 채무자가 없는 걸 어떻게 요구하냐. 이거는 결국은 이게 이제 정보의 범위 문제인데, 이런 것 때문에 관제인이, 제가 예전에 소송을 한 적도 있어요. 어떻게? 여기서 만약에 그 친구한테 소송을 거는 겁니다. 실제. 그럼 이 친구가 증거가 거기 다 있죠. 그래서 뭐 이거는 내가 다 갖고 뭐가 어떻고 저 친구한테 준 돈이 없고, 이런 걸 통해서 뭐 거기서 화해계약을 할 수도 있고, 편파행위도 해당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게 편파 대물변제, 항고보증금에 대해서 했던 거는. 그래서 이거는 아마 그런 소송을 안 하고 관제인이 그냥 에이 너 설명 의무 위반이 해서 나가리 시키려고 했다가 항고심에서는 조금 이 영역설에 의해서, 이거는 채무자가 어떻게 이제 구제받았죠. 사실은 이거는 소송도 못 해보고 좀 문제가 있는 사건이죠. 이런 경우에 이제 관제인이 칼을 뽑아서 메스를 들이대서 소송 공격을 했으면은 뭔가 새로운 전개가 될 수도 있었는데, 좀 아무튼 쉽게 그냥 설명 의무 위반으로 면책 불허가를 시키고 나니까 이제 항고심에서 봤을 때는 그 영역은 그냥 그때는 순수하게 소송법적으로 보죠. 이 영역은 채무자가 아닌 그 친구한테 다 있는데 이거를 이 사람이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냐. 역공을 당해서 결국은 이 사람은 구제받은 케이스죠. 채무자 자신이 형사상 소추 또는 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한 진술 거부권과의 관계가 문제가 된다. 헌법 12조 2항이 헌법상 자기부재 특권이죠. 자기에게 불리한 사항에 대해서 형사상 진술 거부권이 있죠. 이게 뭐죠? 뭐라 그랬죠? 이게 미국에서 문제가 된 조항도 있죠. 자, 관제인이 설명 요구 대상은 주로 채무자의 재산 은닉, 불이익 처분 등의 행위를 밝혀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 행위들은 현행법상 파산범죄로 처벌된다 그랬죠. 제가 사과 설사라 그랬습니다. 사기파산죄. 사기파산죄가 세 가지가 있죠. 은닉, 손괴, 불이익 처분, 그 다음에 장부 변개, 또 뭐가 하나 더 있는데, 예, 이게 사기파산죄입니다. 일반인들은 가장 손괴, 은닉, 불이익 처분, 이게 사기파산죄의 대표적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머지 뭐 장부가 어떻고 이런 뭐 그거는 알 필요도 없고, 이 세 가지 그게 사기파산죄입니다. 형사범죄가 된다 그랬죠. 10년 1억 원 이하의 벌금. 그 다음에 그거보다 좀 경한 과태파산죄가 있죠. 본지행위, 비본지행위, 그죠? 비본지행위. 뭐 근저당 설정해주고 그 다음에 변제하고 의무 시기가 아닌데 변제하고, 그렇죠? 그런 경우.
비본지 행위. 그 다음에 사과, 설이 뭡니까? 설명유의 위반죄 658조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이 세 가지 유형은 사기파산죄, 과태파산죄, 설명유의 위반죄는 형사범죄예요. 파산범죄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나머지는 어떻습니까? 설명이 아니야. 재산상 대가나 허위 진술, 그 다음에 자기 어떤 신용을 숨기고 파산 선고 1년 전에 거래한 행위, 그 다음에 도박, 낭비, 사행행위. 이거는 파산범죄는 아닙니다. 면책 불허가 사유는 맞는데. 그래서 이제 중한 경우하고 경한 경우를 구분하고 있는데, 특히 이 지금 말한 재산은닉, 손괴불이익처분이라고 했죠. 행위를 밝혀낸 경우가 많은데, 이 행위들은 현행법상 파산범죄로 처벌됩니다. 따라서 채무자로서는 자신이 형사상 소추 또는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관제인에게 설명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은 어떻습니까? 거부할 권리가 있죠. 헌법상의 권리. 여기서 이제 애매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다고 파산범죄로 처벌받을 우려가 있다는 사정을 설명의무에 응하지 않은 데 대한 정당한 사유로 본다면 채무자에게 파산관계자 설명의무를 부과한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죠. 파산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럼 나 그냥 헌법 12조 2항을 대면서 불이익한 처분에 대해서 진술거부권이 있습니다 라고 해서 다 넘어갈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어려운 문제가 생기지만, 기본적으로 파산에서는 파산제도의 어떤 필요성을 위해서 형사처벌도 두고, 특히 설명의무 위반죄가 아주 중요합니다. 다만 이제 그거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했지만 주체를 제한하고 필요성으로 제한하고 그 다음에 행위로서도 또 제한을 하는 거, 단계적으로 개별적으로 다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제한적 해석을 통해서 설명의무 위반으로 가는 거를 이제 좀 억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게 가장 논란이 많을 거예요. 관제인하고 채무자가 가장 많이 부딪히는 영역이 여기입니다. 왜? 도대체 얼마나 설명을 해야 되냐, 또 설명할 대상이 많냐, 필요성이 있느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가급적 채무자들은 이거 설명의무의 대상 아니다, 필요성이 없다. 근데 관제인은 무슨 소리냐, 이거는 설명 대상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접점이 가장 충돌이 많은 지점이 설명의무 위반입니다. 형사처벌도 되겠지만, 그래서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이 하나하나 케이스, 여기서 나온 거라도 한번 교과서에는 좀 더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가장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항고심 결정도 많이, 제가 이제 해설이 아니라 같이 한번 읽어보는 시간이라고 보면 되는데, 항고심 결정도 한번 차분하게 하루에 1개씩 정도 하면은, 항고심에서는 대부분 재량 면책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 재량 면책을 했을까? 항고심이라고 그냥 봐주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항고심에서 어느 정도 설명을 하면 봐주고,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항고심에서라도 설명을 하면 부재가 되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은 법 제658조 5번째 시간으로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서 한번 면책 불허가 사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